안녕하세요. 이혼의 아픔, 아니, 이혼의 자유를 가진 지 3년 된 여자입니다. 지금부터 제 지옥 같은 결혼 생활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부디 공감하시며 들어주세요. 재밌을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와 이혼하고 떠나셔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엄마가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엄마는 저를 거의 혼자 방치하다시피 하셔서 조금 외롭게 컸어요. 그래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엄마가 고마워서 늘 사랑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직업전문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배운 기술은 미용이었어요. 미용사로 일하면 굶어 죽을 일은 없다고 어디선가 들어서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됐죠. 대형 미용실에 취직한 저는 말단 직원으로 시작했어요. 주로 하는 일이 청소와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는 일이었죠. 가위를 잡으려면 기본 몇 년은 조수로만 일해야 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꿋꿋이 버텼더니 사장님이 저에게 가위를 주셨고 손님들의 머리를 자르고 염색하면서 제대로 된 밥벌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감히 꿈도 못 꾸는 과분한 월급이었습니다. 미용사로 일한 지 8년 차가 되자 엄마는 몸이 많이 상해서 식당 일을 그만두셨어요. 관절도 안 좋고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으셔서 매일 약을 한 주먹씩은 드셨답니다. 그래서 엄마를 조금 더 건강하게 해드리고 싶어 많은 대학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게 해드렸고 기대 이상으로 몸이 좋아지셨습니다. 돈을 많이 쓰긴 했지만 엄마의 인생이 더 길어졌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선이어서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곧 제 나이 30대가 되면서 결혼할 인연이 찾아왔어요. 물론 저도 연애를 할 만큼 해봐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겨서 상대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긴 했지만 저보다 훨씬 벌이도 좋고 능력까지 겸비한 남자였습니다. 또 매일 저희 미용실에 와서 구애를 했는데 용기가 대단해서 그이한테 모든 걸 걸기로 했죠. 헌데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돈이었어요. 제가 버는 돈은 거의 생활비와 엄마의 병원비로 썼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대출을 받아 혼수를 마련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혀를 차며 제 얼굴을 쳐다도 보시지 않더라고요. 미용사라고? 남의 머리 만지작거리는 일을 한다는 거네? 내 아들은 큰 회사에 다녀서 능력도 있고 여자들이 줄을 서는데 너 같은 애가 결혼 상대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 어머님, 제가 부족하지만 오빠랑 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잘할 테니 마음 열어주세요. 사랑? 치, 아주 멜로 드라마를 찍고 앉아있네. 고졸학력의 가난한 집 딸내미를 며느리로 받으려면 뭐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이 결혼이 공평한지 말이다. 사실 시댁도 가난한 축에 끼는 집안이었고 남편은 대기업이 아닌 대기업 하청 직원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은 건 대학을 나온 것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주 많이 부족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손해보는 결혼을 시키는 것 같아 내키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저와 남편은 끝까지 결혼하겠다고 빌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골똘히 생각하시다가 결혼에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니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나도 심하게 말리고 싶진 않다. 너희들 결혼해라. 정말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단 조건이 있다.
내 집에서 2년 동안 살면서 살림 배워라. 내 귀한 아들이 제대로 된 내조를 받으려면 제대로 배워야 하니까 시집살이 하거라. 내 아들이 아직 집을 살 돈도 없고 대출 받으면 다 빚이니까 2년 정도 내 밑에서 일도 배우고 돈도 모으면 좋지 않겠냐? 시집살이요?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어머님? 저도 일을 다니고 있어서 같이 벌면 대출금은 금세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널 꼭 시집살이를 시켜야겠다. 그게 싫으면 결혼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든지. 아니에요, 어머님. 하겠습니다. 어머님께 2년 동안 살림 배우고 함께 살겠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생각을 정리하지도 않았는데 시집살이를 하겠다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시댁에서 나오는데 어찌나 걱정이 들던지 벌써부터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여하튼 결혼 승낙을 받게 되고 간단하게 상견례를 했어요. 시집살이를 하기로 했으니 신혼집이나 혼수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결혼식 날짜만 잡고 자리가 끝났답니다. 엄마는 저에게 진짜 시집살이를 할 수 있겠냐며 걱정의 말씀을 연신하셨고 저는 겨우 2년을 못 참겠냐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시작됐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차려줘야 했답니다. 그동안 이걸 시어머니가 하셨는데 이제부턴 제가 해야 할 일이니 알람을 맞춰놓고 잤답니다. 다행히 아침 6시에 맞춰 일어나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은 뒤에서 제가 잘하고 있는지 감시를 했습니다. 평소에 잘할 수 있는 칼질도 시어머니가 보고 있자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너 칼질이 그게 뭐냐? 너희 엄마가 바빠서 혼자 밥해 먹고 컸다고 하지 않았니? 요리는 맛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양도 중요한 거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는 말 알지? 못생기게 잘린 건 네가 먹고 내 아들은 예쁜 것만 먹여라. 네, 어머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상을 차렸는데 다행히 제가 끓인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시어머니 입에 맞으셨는지 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을 혼자 밥해 먹고 살았던 게 보람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저는 오전 11시에 시댁에서 청소와 빨래 등 살림을 하고 미용실로 출근했어요. 거기서 퇴근 시간인 10시까지 일해야 해서 시댁에 가서 저녁을 하지 않아도 됐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저에게 2년 동안 일을 쉬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군요. 예, 너 말이다. 미용실 잠깐 쉬어라. 그렇게 늦게까지 일해서 언제 살림 배우겠니? 내 아들이 생활비 매달 주니까 그걸로 생활하고 나중에 분가하면 그때 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어머님, 미용사는 공백이 생기면 잘 뽑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좋은 말로 관두라고 하니까 바로 싫다고 하는구나. 좋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럼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할게.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시댁에 돌아가면 시어머니가 불을 켜고 기다리고 계셨고 남편은 일찍 잠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미용실을 관두지 않는 것에 화가 나셨는지 저에게 시킬 일을 읊조리셨어요. 화장실, 창틀, 베란다 정리. 내일 아침에 내 아들이 입을 셔츠와 바지 다림질해라. 네? 지금요? 그럼 내가 이 시간까지 널 왜 기다렸겠니? 살림 가르치려고 안 자고 기다린 거야. 네가 미용실을 계속 다니고 있으니 어쩌겠냐? 내가 양보하고 너한테 시간 맞춰야지. 이 청소 다 하고 이 책 읽고 독후감도 써라. 교양을 쌓아야 하니 머리를 좀 채워야 할 거야. 내 서재에 수십 권이 있으니까
하루에 한 권씩 읽고 독후감 식탁 위에 올려놓고 쉬어라. 어머님, 청소는 그렇다 쳐도 이 책을 이 밤중에 다 읽으라고요? 그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역시 고졸 출신이라 책 읽는 게 무서운 모양이네. 좋다 그럼. 이틀에 한 권 읽고 독후감 써라. 매일 밤마다 너에게 살림과 교양을 가르칠 테니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미용실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어 하기 싫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조금 심하신 것 같아요. 지금 밤 11시가 다 돼가는데 청소를 하는 것도 웃기고 책을 읽고 독후감 쓰라는 것도 황당합니다. 넌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거로 보이냐? 웃기고 황당하다고? 이게 시집 생활을 날로 처먹으려고 하네? 미용실 다니면서 대충 때우려는 생각인가 본데 나는 그 꼴 못 본다. 네가 내 아들과 결혼했으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봐야겠어. 그러니까 내가 시킨 일을 하든지 이 집에서 나가든지 결정해라. 저는 늦은 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지만 집을 나가라는 말에 반사적으로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청소는 금방 끝냈지만 교양서적은 저에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품이 절로 나올 만큼 지루하고 재미없는 책이었습니다. 이걸 이틀 만에 읽어야 하니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하겠다고 대답했으니 책을 밤에도 읽고 미용실에서도 틈틈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며 느낀 게 시어머니한테 많이 고맙더라고요. 공부와 담을 쌓고 살았던 제가 마음의 양식을 쌓아보니 뿌듯함과 자신감이 많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면서 어휘력도 많이 늘었고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달라진 걸 저 스스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 덕분에 살림도 독서도 제대로 했더니 시어머니는 자신이 뜻하는 바와 다르게 나오니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다른 거로 저를 힘들게 해줄 계획을 세우셨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그날은 편히 쉬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아무 일이나 만들어서 시키셨는데 언젠가부터는 저를 데리고 어딜 데려가시더라고요. 어느 남자 노인의 집에 가게 됐죠. 저는 거길 왜 갔는지 궁금해서 시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를 데리고 온다는 곳이 여기예요? 이분은 누구시고 제가 여기서 뭘 해야 한다는 거죠? 인사해라. 내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다. 애인이라고. 내 애인 어떠냐? 멋있지? 아, 네, 아주 멋지시네요. 반갑습니다, 어르신. 저는 어색하게 처음 보는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쭈뼛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눈총을 쏴대며 뭐하고 있냐고 말씀하시더군요. 너 멀뚱히 서서 뭐하냐? 일하러 왔으면 일해야지. 어서 집 청소랑 빨래 싹 해라. 그리고 내 애인이 일주일 동안 먹을 찌개랑 반찬도 만들어라. 네? 어머님, 지금 어머님 애인 집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어머님,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나중에 네 시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의 집이라고. 잔소리 말고 어서 치워라. 아니요. 어머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어머님 애인 집에서 파출부 노릇하라뇨. 이건 정말 너무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뺨에 손을 대셨습니다. 인연이? 내 애인 앞에서 날 망신줘? 너, 내가 시키는 건 뭐든 한다고 했잖아. 결혼 전에 약속해놓고 왜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어머님,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지금 상황이 모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따라 나오시며 머리채를 잡으셨고 싸대기를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저항하긴 했지만 하도 많이 맞아서 눈앞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날 친정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그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엄마가 슬퍼하고 화낼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저절로 시댁으로 향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더욱더 쥐잡듯이 저를 잡으려고 하셨고 저는 억지로 맞춰가며 지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맞은 걸 알고 시어머니와 대판 싸웠는데 분가는 아직 돈이 덜 모여서 안 된다며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조금 미안했는지 며칠 조용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제 쉬는 날이 다가오자 다시 자신의 애인 집으로 저를 데려가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또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손찌검을 하거나 집을 나가라고 하실 테니 억지로 꾹 참고 노인의 집을 치웠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와 노인은 볼에 뽀뽀를 하고 손을 잡고 애정 행각을 해대는데 정말이지 제 눈이 썩어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연애하는 건 그렇다 쳐도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창피하지도 않으셨나 봅니다. 여하튼 노인의 집을 싹 치우고 밥까지 대령하고 나서야 먼저 그 집에서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연애를 더 하고 오신다며 그날 밤 집에 들어오시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 아침상을 차리고 집 청소를 하고 퇴근 후에는 화장실 청소와 남편의 셔츠와 바지를 다렸어요. 그 밖에 시어머니가 그때그때 시키는 일을 다 하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었죠. 매주 한 번씩은 시어머니 애인 집을 치워줬고요. 이런 시집살이를 6개월 했더니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사람이 아니라 로봇으로 하셨는지 엄청나게 부려먹었어요. 저는 오직 남편과 분가해서 살 생각으로 인내했습니다. 그이는 제가 힘들게 지내는 걸 알고 있어 늘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시모가 혼자 자기를 키워서 이 보상심리 같은 감정으로 몰아세우는 것이니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겠어요. 이 한 몸 남은 1년 반의 세월을 버티고 분가해서 자유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제 시집살이는 큰 변동 없이 늘 힘들게 이어졌고 시어머니는 조금도 물러나실 생각이 없는지 저를 끝까지 소처럼 부리셨어요. 그렇게 시간은 더 흘러 시집살이 기간이 6개월이 남게 됐습니다. 이제 곧 자유를 찾을 생각에 들떠서 시어머니가 시짜지를 아무리 심하게 해도 마음은 들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시집살이를 하며 친정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그런지 병이 악화됐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엄마는 병원을 자주 가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병이 커졌답니다. 어느 날 친정에 들러 엄마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양발이 퉁퉁 부어서 걷지도 못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엄마를 대학병원에 입원시켜드리고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한쪽 발에 괴사가 진행됐는데 아무래도 절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엄마를 잘 보살피지 못한 제 탓으로 인해 엄마는 수술대에 올랐고 한쪽 발을 잃게 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엄마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배제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미용실을 휴직하고 시댁에도 거의 가지 않고 병원에서 살았습니다. 엄마는 그만 시댁에 가보라고 일렀지만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는 당연히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더군요. 시댁에 잠시 갈아입을 옷을 가지러 갔더니 저에게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야, 이 개념 상실한 년아! 네가 지금 시집살이 하는 걸 까먹은 거냐? 네 애미는 간병인한테 맡기고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야지.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 엄마 수술은 잘 끝났지만 상태가 좋아진 건 아니에요. 당뇨 합병증이 무서운 병이라 제가 항상 옆에서 지켜봐야 한다고요. 이 년 진짜 웃기는 년이네.
내가 미용실 관두랄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 지 애미가 퇴직이라도 할까봐 바로 일을 정리하네. 넌 시어머니도 부모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냐? 네 부모만 중요하고 난 안중에도 없는 거냐고? 어머님, 저희 엄마가 멀쩡한 게 아니라 아프시잖아요. 매일매일 위독한 상태라고요. 아이고, 아주 효녀 났네. 잘났다, 잘났어.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대신 풍가고 뭐고 없을 줄 알아라. 평생 내 밑에서 시달리면서 살아봐. 지금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아요. 어머님, 그런 건 나중에 이야기해요. 그만 나가보겠습니다. 저 싸가지 없는 년. 시애미가 말하고 있는데 등 돌리고 나가는 거야? 하, 기가 막혀서.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난 분명 경고했다. 시어머니는 쌍욕과 시답지 않은 소리를 짓거리면서 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에겐 아픈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한 귀로 다 흘려버리고 무시했습니다. 엄마는 제 보살핌 덕인지 몸이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고 얼굴빛도 좋아졌습니다. 엄마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네. 얼굴 예뻐졌다. 이게 다 우리 딸 덕이지. 고맙다. 근데 너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거냐? 너희 시어머니가 뭐라 하네? 응, 어머님이 엄마 잘 돌봐드리라고 용돈까지 주셨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 그리고 엄마 사위는 이따 퇴근하고 또 들린대. 우리 딸이 결혼은 잘한 모양이다. 못난 애미 만나서 평생 고생만 해서 미안했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족을 만나게 돼서 다행이야. 엄마가 왜 못난 엄마야? 엄마는 충분히 좋은 엄마야. 가난 때문에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엄마 딸이어서 좋다고. 아유, 말도 예쁘게 하네. 우리 딸, 엄마가 빨리 회복해서 너랑 좋은 데도 많이 가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싶다. 엄마는 건강을 되찾고 있긴 했지만 인슐린과 약 복용 때문에 입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몇 달 동안 더 병원에서 지내며 엄마의 퇴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뒤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건강해지던 엄마가 아무런 말도 없이 미소를 띤 얼굴로 눈을 감으셨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할 앞날을 계획했던 게 모두 거품처럼 사라지게 된 거죠. 저는 차갑게 식은 엄마를 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이 엄마와 마지막 포옹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시모와 남편에게 알렸는데 두 사람은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더군요. 여보, 장모님 돌아가셨어? 아, 유감이네. 미안해 여보. 사위가 돼서 뭐 하나 제대로 못 해드리고 보내드렸네. 아, 근데 어쩌지? 지금 나 출장 내려왔는데 내가 없으면 일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야. 내가 최대한 빨리 끝내고 올라갈게. 일이 많이 바쁜 거야? 장모 장례식인데 상주로 서주면 좋겠는데. 미안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일이 워낙 복잡하게 꼬인 상황이라 내가 아니면 누구도 해결을 못해. 여보,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빨리 정리하고 올라가도록 할게. 그이는 워낙 바쁜 사람이다 보니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몸이 너무 아파서 못 온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예, 나도 늙었나 보다. 아무래도 너희 모친 장례식에 못 가겠구나. 그리고 나 같은 늙은이는 장례식에 안 가는 게 낫다. 괜히 안 좋은 기운 나한테 붙으면 나도 네 엄마처럼 저승 갈지도 모른다고. 네가 속이 넓으니 좀 이해해 주거라.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저희 엄마 장례인데 잠깐이라도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승 가는 엄마한테 잘 가시라고 인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나 아프다고. 몸살 나서 꿈쩍도 하기 힘들단 말이야. 아무튼 난 분명히 말했으니 그만 전화 끊어라. 시어머니가 꼭 오길 바란 건 아니지만
친정엄마가 가시는 길에 제 걱정하지 않고 떠나셨으면 해서 설득해봤는데 역시나 대화가 통하지 않네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친정엄마 장례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혼자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우편함을 보니 시어머니가 며칠 집을 비운 것 같았습니다. 별 신경 쓰지 않고 옷을 갈아입었고 잠시 누워있다가 뭐부터 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친정엄마의 빈소를 찾아준 분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며 여러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일했던 식당 사장님이 잠시 들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생전에 좋아하던 녹두전을 해주시겠다며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고 하셨죠. 저와 엄마를 먹고 살게 해준 고마운 분의 부탁이어서 바로 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사장님과 전에 막걸리를 마시고 엄마의 이야기를 실컷 했어요. 제가 몰랐던 엄마의 많은 일화를 들으며 웃고 울으며 오랜 시간을 보내고 늦은 밤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댁 앞에 도착해 문을 열려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듣고 들어가려고 잠시 서성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여행 재밌었지? 응. 아니, 너랑 네 애인 덕분에 내가 일본 온천을 다 가봤다. 아니, 근데 네 창모는 왜 하필 그때 퇴해져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니? 에이, 신경 쓰지 마. 나는 출장 중이라고 했고 엄마는 아프다고 했으니까 뭐 지가 뭐라고 하겠어? 우린 각자 사정이 있던 거야. 이따 마누라 오면 그렇게 말하자고. 아이,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너 네 애인하고 어떻게 할 거야? 네 처랑 이혼하고 재혼할 생각이야? 보아하니 그의 집이 엄청난 부자 같던데. 맞아, 엄청 부자지. 걔랑 재혼하면 로또 당첨이라니까. 그리고 나한테 푹 빠져 있어서 내가 이혼만 하면 바로 결혼하자고 달려들걸? 아유, 그래? 그럼 빨리 네 처 정리해라. 나도 심하게 갈궈댈 테니까 너도 못 살게 굴어봐. 그년이 못 버티고 나가야 위자료 안 주고 끝낼 수 있잖아. 괜히 돈 들여서 이혼하면 너무 아깝잖아. 오케이, 알았어 엄마. 그럼 마누라년 제대로 달달 볶아주자고. 들어보니 두 모자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날 상간녀를 대동해 일본 여행을 다녀오셨더군요. 제가 간병하느라 남편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더니 바로 이렇게 뒤통수를 때린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남편은 늘 저만 바라볼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네요. 사람을 잘 본다고 판단했던 저는 한없이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두 모자의 대화를 듣고 시댁에 들어가지 않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친정엄마 집을 정리한다는 핑계를 대고 며칠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친정엄마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끝난 결혼이니 미리 제 둥지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연락해서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일렀습니다. 바람 피운 것도 다 알고 있고 엄마의 장례식에 일본 여행 다녀온 것도 다 들었으니 더는 얼굴 보지 말고 살자고 했답니다. 그러자 남편은 킥킥거리며 알아서 떨어져 주니 너무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소송으로 가서 진흙탕 싸움해서 위자료를 한 푼이라도 깎아보겠다고 경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 제 상황을 설명했는데 저에게 특별한 조언을 하더군요. 저 혼자 나와 사는 것이면 별거 상태로 보기 때문에 판사님이 불륜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때가 있다면서 같이 동거 중에 바람난 것으로 인정이 돼야 더 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저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알아서 저를 찾아왔더군요. 여보, 그동안 잘 지냈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여보, 내가 바람 피워서 미안해.
당신한테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어. 진심으로 미안해. 왜 갑자기 사과야? 설마 벌써 상간녀랑 헤어진 거야? 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그만 만나기로 했어. 순간 미쳐버려서 내가 바람 피운 거야. 여보, 나 다 정리했어. 그래서? 나더러 용서해달라고 찾아온 거니? 응, 여보. 야, 이 집 되게 좋다. 여기 되게 비싼 아파트잖아. 맞아. 엄마가 보험 많이 들어놓으신 덕분에 내가 이만한 보금자리를 얻게 된 거야. 그래서 말인데. 여보, 나 여기 들어와서 살면 안 될까? 당신이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그 순간 변호사님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별거 중에 이혼보다 동거 중에 이혼이 확실히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바람을 그만 피우는 것인지 확실히 모르니까 일단 제 집에서 지내게 해주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저는 큰 그림을 상상하고 남편을 받아주기로 했죠. 같이 지내는 건 좋지만 한 방을 쓰는 건 아직 무리이니 각방을 쓰자고 했답니다. 남편은 저에게 뭘 바라고 들어온 건진 모르겠지만 무엇을 상상하든 엄청나게 큰 폭탄을 선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나도록 각방을 쓰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미용실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소파에 시어머니가 누워있더군요. 하도 기가 막혀서 뭐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어머님, 여긴 웬일이세요? 웬일은 내가 아들 집에 오는데 허락을 받아야겠냐? 너 네 엄마 보험금으로 이런 좋은 집을 샀으면 나한테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 시모도 부모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니? 저는 남편을 한번 째려봤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보라고 눈빛을 보냈죠. 그러자 남편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방이 남길래 엄마도 같이 살자고 했어. 원래 우리 집보다 2배나 넓고 좋으니까 엄마도 같이 살면 좋잖아. 뭐? 어머님도 여기서 같이 살자고? 제가 놀란 듯이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눈에 불을 켜고 말하더군요. 야, 내가 못 올 때를 온 거냐? 치사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기야? 난 나가야 되는 거니? 아니요, 어머님. 여기서 지내세요. 제가 당황해서 말이 헛나온 것 같아요. 이제야 정신이 돌아온 모양이구나. 그럼 가서 밥이나 차려와라. 저녁을 일찍 먹었더니 배가 고프구나. 그럼요. 당연히 차려드려야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뻔뻔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밥상을 대령했습니다. 제가 고분고분하게 대했더니 시어머니는 기가 살아서 전에 했던 시짜지를 제 집에서도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제 큰 그림을 위한 밑밥이었습니다. 여하튼 두 모자와 같이 지냈는데 저는 똑같이 시집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일부러 실수하고 못하는 척하며 빈틈을 보였답니다. 야, 너 지금 국 다 태우냐? 인연이 애미가 돼지더니 정신머리가 돼졌나?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죄송해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아우, 저 등신 같은 년. 나나 되니까 너를 데리고 살지. 다른 여자 같으면 벌써 네 년 쫓아냈을 거다. 맞아요, 어머님. 제가 못나고 모자라서 늘 죄송합니다. 일부러 실수하며 욕을 먹으며 다음 계획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들을 제 집으로 초대했으니 밥상을 차리라고 하신 날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음식의 간을 엄청 짜게 해서 상에 올렸습니다. 이윽고 음식을 드신 친구분들이 인상을 쓰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화가 난 시어머니는 제 따귀를 내려치더군요. 이 넋빠진 년아! 오늘이 나한테 중요한 날이라고 했지? 그런데 네 년이 그걸 망쳐? 야, 네 애미가 돼진 지 언젠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냐?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아직 엄마 생각이 많이 나서 아직 정신이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 그럼 내가 정신 들게 해줄게. 얼굴 들어.
시어머니는 제 따귀를 실컷 날리셨습니다. 그날 시모 친구들이 불편한 기색으로 돌아갔으니 그에 반한 벌을 제대로 내리더라고요. 결국 제 양뺨은 붉게 부어올라서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시어머니가 몰래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는데 역시나 제가 예상한 대로였어요. 엄마, 잘하는 거지? 전현이 나랑 이혼할 마음 먹을 것 같아? 빨리 이혼 이야기가 나와야 재산 분할 받고 끝낼 텐데. 이 집의 절반 값은 못 받더라도 3분의 1만 받아서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 난 아주 잘하고 있다. 오늘은 따귀도 날려줬지. 아마 가슴이 찢어질 거다. 이혼 변호사 알아보곤 있지? 장모 유산을 나눌 수 있는 거 확실히 맞긴 한 거야? 그게 좀 복잡한데 한 번에 안 되면 여러 번 고소해서 진흙탕으로 끌고 가면 받을 수 있다더라. 엄마, 부잣집 여자랑 재혼하려면 나도 뭐가 있어야 하니까 마누라 년 재산을 좀 받아야 하지 않겠어? 당연히 그래야지. 잘난 내 아들이 살아준 것만으로도 영광인 줄 알고 위자료를 뱉어내야지.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수차례 막말과 돌아가신 엄마의 욕, 그리고 손찌검을 하시며 심하게 절 대하셨어요. 저는 이 모든 걸 참고 있다가 대망의 날이 다가와서 각성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나란히 잠이 들어 있더군요. 상황이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저는 복수의 칼날을 바로 세웠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대야에 찬물을 가득 받아서 소파에 누워있는 모자의 면상과 몸에 쫙 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엄청 놀라서 바닥에 떨어져 괴성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자다가 웬 물벼락이야? 이거 네가 그런 거냐? 네 년이 우리한테 물벼락을 쏟은 거야? 내가 했어. 어때? 물맛 좋냐? 시원해? 이 빌어먹을 년이 미쳤나? 야, 네 애미 돼지고 나서 상태가 안 좋은 걸 알았다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네 애미 귀신이 너한테 씌운 거냐? 이 개같은 또라이야? 그래, 실컷 짓거려라. 오늘 너희 모자는 끝이야. 니녀는 날 모욕한 것과 손찌검한 거, 그리고 돌아가신 엄마 모독한 걸 전부 녹음했어. 진단서도 물론 끊어놨지. 니년이 나한테 손찌검한 걸 모두 증거로 남겼다고. 또 거머리 같은 남편 놈아, 넌 전에 사귀던 상간녀랑 아직도 사귀고 있더라? 부자년이어서 나랑 이혼해서 위자료 받을 생각했니? 진짜 네 머리에서 나온 계획은 왜 이렇게 등신 같냐? 내가 당해줄 거라 생각한 거야? 아무튼 내가 고용한 심부름센터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증거를 수집해줬어. 이 멍청한 놈아. 내가 널 진짜 용서하고 받아준 거라 생각했니? 너 나랑 어떻게든 이혼해서 내 재산 노리려고 온 거지? 내가 그 정도 사리분별도 못할 줄 알았냐? 제가 술술 말했더니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더군요. 여보, 당신 알고 있었어? 내가 바람 피우는 거 증거를 수집했다고? 그럴 리가. 내가 엄청 조심했는데. 이게 아니지. 말이 헛나왔다. 여보, 우리 대화로 풀자.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당신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니야. 넌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내 손 안에 들어왔는데 변명하고 싶니?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 역시 제가 그동안 시짜질 당한 걸 모두 녹음했다는 걸 듣고 놀라더군요. 며느라, 너 우리랑 헤어지려고 하는 거 아니지? 이 시애미가 조금 심하긴 했다만 그렇다고 이혼은 너무했다. 우리 대화로 풀자. 이렇게 물벼락까지 맞았는데 내가 다 참아주잖니. 웃기지 마. 당신들 내 집이 탐나서 들어온 거잖아. 이혼을 뒤로 미루고 재산 분할할 때 변호사 써서 절반 가져가려고 한 계획 아니야? 근데 어쩌냐? 내가 두 사람을 받아준 건 모두 계획적이었어.
니들이 나랑 살면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두 다 증거로 남기려고 말이야. 그리고 오늘 이혼 소장 써왔어. 이거 받고 둘 다 꺼져. 남편 얼굴 위로 이혼 소장을 들이밀자 그이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더군요. 이혼 사유에 외도, 손찌검, 모욕, 고인 모욕과 명예훼손 등 많은 것이 쓰여 있었고 내용 증명서에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보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위자료로 몇 억을 달라고 써놓은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그래, 제정신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네 집에 가서 무일푼으로 개고생한 것까지 다 받아낼 거라고. 아, 그 상간녀한테도 고소장 날렸는데 그건 몰랐지? 여하튼 이제 니들 모자 볼 일 없으니까 그만 꺼져. 제가 으르렁대자 남편은 눈을 감고 찡그리더니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사태 파악을 이제야 했는지 제 앞에 바로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며느라, 미안하다. 너에게 욕하고 막 부려먹은 거 모두 사과할게. 그리고 손찌검한 것도 미안하고 너희 엄마를 모독한 것도 진심으로 사죄하마. 우리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내가 앞으로 너에게 친엄마가 돼줄게. 진짜 엄마처럼 사랑해줄 테니 용서해다오. 우리 아들도 정신 차리고 너만 바라볼 거야.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남편 역시 납작 엎드려서 사과하더군요. 여보, 엄마 말이 맞아. 나나 엄마가 당신한테 진심으로 잘못했어. 큰 상처 줘서 미안해. 나란 놈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여자한테 눈깔이 뒤집혀서 미친 짓 벌인 거야. 장모님 장례식 때 일본 여행을 다녀오다니 내가 당신 입장이었어도 미쳐버렸을 거야. 근데 여보, 그것들 모두 다 실수야. 이젠 고칠 수 있고 바로 잡을 수 있어. 나 그 여자랑 바로 헤어질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참아줘. 앞으로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 테니까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진짜 서로 사랑했잖아.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깊이 사랑했잖아. 지랄들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꿇어 앉아서 사과하면 내가 혹해서 넘어갈 줄 알았니? 아까도 말했다시피 당신들 모자가 내 집에서 일부러 같이 지내도록 한 거라고. 별거 중에 이혼하는 것보다 동거 중에 이혼해야 나한테 유리하다고 해서 참았던 거라고. 제가 호통치며 이제 볼일 다 봤으니 꺼지라고 했는데 두 모자는 납작 엎드린 상태로 꿈쩍이지도 않더라고요. 아줌마, 그리고 남편 새끼야.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꺼져. 난 못할 거 하나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두 모자가 꿈쩍도 하지 않길래 베란다에 호스를 끌고 와서 두 모자에게 사정없이 뿌렸습니다. 나가라고! 이 뻔뻔하고 비굴한 인간 쓰레기들아! 시모 면상에 물을 사정없이 뿌리자 뒤로 넘어지더니 네 발로 신발장을 향해 기어가더군요. 남편은 아직 체력이 남았는지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호스를 길게 잡고 남편 놈의 면상과 등짝을 후려 팼습니다. 물벼락과 채찍질을 동시에 맞은 남편 놈은 그제야 시어머니 꽁무니를 따라 신발장으로 가서 신발을 들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것으로 두 모자를 개패듯이 패고 쫓아내는데 성공했어요. 제가 받은 걸 모두 돌려주진 못했지만 이만하면 그래도 시원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법정에가 이혼 재판을 받게 됐는데 남편 역시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요. 위자료를 깎으려고 데려온 모양인데 제가 제출한 외도의 증거와 시어머니가 저를 때리고 욕하는 영상들, 그리고 돌아가신 엄마를 모독하는 영상들까지 모두 확인한 판사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시어머니가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재판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위자료를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 상간녀 소송으로 손해배상금까지 받아냈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집을 팔아서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했고
상간녀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했습니다. 상간녀가 엄청난 재력의 집안의 딸이라고 하니 돈을 다 대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헬쑥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 웃겨서 자빠질 뻔했습니다. 당신이랑 아줌마가 내 집 앞에는 왜 왔어? 난 위자료 다 받았는데 또 뭘 주려고 온 거야? 여보, 별일 없었어? 아니, 그게... 나 사기당했어. 그 여자 부잣집 딸이 아니었어. 그냥 술집 다니는 년이래. 나한테 공사 치려고 접근해서 돈을 좀 뜯어가더니 이혼당하고 한 푼 없는 걸 알고 도망갔어. 내 인생이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어. 뭐야? 그럼 그 술집 년한테 돈도 주고 손해배상금도 대신해서 나한테 준 거야? 이야, 당신 대단한 돌대가리였구나. 웃음이 절로 나오네. 제가 남편을 비웃자 그이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고 시어머니가 부탁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며느라, 아직 며느리라고 불러도 되겠니? 우리가 지금 오갈 데가 없다. 이놈은 회사에서 바람나서 이혼당한 게 알려져서 잘렸어. 도덕적으로 문란을 일으켰다면서 퇴직금도 박탈하더라. 우리가 너한테 거의 전 재산을 준 건 알지? 얘 며느라, 네가 내 아들이랑 재결합하는 게 어떻겠니? 너도 복수해서 속 시원하니까 옛일은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아줌마, 누구 마음대로 새로 시작해? 내가 머리에 총 맞았냐? 내가 아줌마 밑에서 시집살이한 걸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아. 그리고 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지? 일본 온천 여행 간 것도 모자라 우리 엄마 모욕했잖아. 너희 둘은 나한테 철천지 원수야. 하늘이 두 쪽 나도 너희랑 다시는 엮일 일 없다고. 제가 악을 쓰며 소리 지르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본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픽픽 쉬더니 저에게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야, 이년아, 늙은 시애미가 이 정도였으면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 니 년이 뭐가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를 내쳐? 역시나 본성이 어딜 가나.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더니 입에 걸레를 물고 있는 건 여전하네. 뭐야, 이년아? 그래, 좋다. 어차피 갈 데도 없고 굶어 죽느니 니년 조지고 감옥에 말뚝이나 박으련다. 시어머니는 더는 잃을 게 없다며 저에게 복수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거지같이 사느니 교도소에서 등 따시게 지내며 하루 세끼 밥을 챙겨 먹는 게 낫다고 판단했더라고요. 제 머리채를 잡길래 저 역시 시어머니의 얼마 없는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 목덜미를 잡고 힘으로 누르는데 구둣발로 급소를 걷어찼답니다. 바로 고꾸라지며 쓰러지는 남편의 머리통을 하이힐 굽으로 날려버렸어요. 이 미친 여자야! 나 거기 제대로 맞았어! 터질 것 같다고! 나 남자 구실 못하면 당신이 책임져! 아이고, 니는 그거 별거 없잖아. 내가 너랑 결혼 생활하면서 가장 후회됐던 게 바로 니놈의 거식이라고. 뭐야? 좋다고 할 땐 언제고. 너무 아파. 엄마, 힘내서 좀 제대로 싸워봐. 나도 최선을 다하는데 이년 힘이 너무 세다. 아이고, 머리야. 이러다 내 머리 다 뽑히겠어. 저는 두 모자가 몰아짓거리든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나가 떨어졌으니 시어머니를 제대로 응징해 주려고 머리채를 풍차 돌리듯 돌리면서 기운을 빼냈어요. 이윽고 제 머리채를 잡은 손이 떨어져 나갔고 바닥에 꿇어앉더군요. 그래서 저는 마무리로 무릎으로 두 모자의 얼굴에 니킥을 날렸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두 사람은 한참 자빠져 있다가 다시 태도를 바꿔 저에게 받아달라고 사정하더군요. 진짜 밑바닥을 다 보여주면서 난리를 치는데 진상 중에 개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대 더 갈겨주고 때려줬더니
모자는 포기하고 돌아가더군요. 그게 제가 본 두 모자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 두 사람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자 따로 살게 됐다네요. 전 남편은 택배 상하차를 하며 쪽방에서 살고 있고 시어머니는 쉼터에서 주는 밥을 먹으며 연명하고 있답니다.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지 못했지만 이 정도 복수로 만족하고 더는 두 모자의 소식을 기다리지 않게 됐습니다. 이후 저는 혼자 사는 인생을 택했어요. 제가 사람을 아주 잘 본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최악의 남자를 만나 결혼한 걸 보면 아직 세상을 알려면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 재혼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답니다. 여러분 중 혹시 저처럼 사랑에 빠져 힘든 시집살이를 하신 분들 계신가요? 만약 버티시고 잘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존경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또 저처럼 결혼에 실패하는 사람이 없길 바래요. 꼭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보고 건너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사연을 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